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멤버 소개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자기소개 멘트랑 같이 닉네임 정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한번 해 드리고 방송에 초대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방송에서 왜 얘기할 생각을 못 했지? 저희 지금 박 박사하고 김 팀장이 둘이서 힘들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이야기 재밌게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데이터올릭 계속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올릭은 여러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우누라이친, 최성모님 감사합니다.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지금 영상에 후원 계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AI, 인공지능, 언어 모델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이 AI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4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근황 시간입니다. 와우. 와우. 근황 시간에 김 팀장에게 책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공유할 만한 소식들 몇 개, 그러니까 급하게라는 게 지금 급하게 준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짧게 할 만한 소식 좀 있어 갖고 공유하려고 갖고 와 봤습니다. 어 뭐지? RIIR이라는 약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알 것 같으세요? RIIR? 예. ER? 뭐예요, 그게? 무슨 약어냐면 음. rewrite it in Rust란 뜻이에요. 러스트. 예. 러스트라는 러스트로 개발 다시 언어가 써라. 맞습니다. 다시 쓴다. 어. 이걸 러스트로 다시 쓴다라는 뜻이에요. 음. 러스트라는 개발 언어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도구들을 러스트로 다시 재작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RIIR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파이썬 도구들이 있고 뭐 이 노드 관련된 다른 개발 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도 이걸 보고 'R을 러스트로 다시 짜는 걸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예. 음. 왜냐면 이미 거기는 C랑 C++이랑 포트란이랑 좀 되게 그러니깐 어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올드 패션하고 구식이라고 볼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개발 언어가 개발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야만 기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버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를 러스트로 다시 짜서 성능 개선도 이루어내고 다른 러스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기 있고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느 분께서 취미생활스럽게 개발 언어 R을 러스트로 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링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오. DGKF라는 GitHub 계정을 가지신 분이 야심차게도 깃 레포 이름을 대문자 R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네. R. 네. 러스트로 다시 짠 R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 어. 러스트로 R 패키지 만들기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쪽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아예 괜찮은 아이디어다. 본격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있는 중이고 저도 지금 시드가 생긴 마당에 '이거 내가 기여해서 따라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 봤습니다. R 생태계 쪽 분이 음. 혹시나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예. 그게 앞으로 확산될 조짐이 좀 있어요? 이런 식의 전환이? 러스트로의 전환이? 아직은 너무 미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R 언어 생태계 자체가 워낙 기존 코어 그룹이 공고한 데다가 어 지원 없이 동작할 수 없는 시장인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깐 다른 음. 개발 언어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덕분에 후원도 잘 받는 편에 해당되는데 R 언어 같은 경우는 독자 후원을 받기보다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후원이 꽤 큰 포션을 차지해요. 음. 근데 그 후원이 기존 멤버들에게 전통적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이고 이게 자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좀 많지 않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대신 이제 패키지 생태계 내에서는 러스트를 이용한 패키지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나 그게 이제 기존 생태계랑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동작했으면 하는 기대감들이거나 노력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랜 패키지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데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규약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 언어에 비해서 어 패키지 저장소가 사전 검수도 하고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들이 좀 있는데 이 러스트로 만드는 R 패키지라는 게 기존의 R 패키지를 관리하는 생태계 내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도 해요. 컴파일 도구들을 음. 다양하게 지원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음. 예. 할 그러다 일을 더 보니깐 만들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R 클램 패키지에서는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만들어도 그 코드가 같이 공유되어서 실제로 전체가 다 컴파일 돼야만 허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엘버드 할 때도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C++ 이면 그나마 나아요. C++ 이기 때문에 C나 C++ 포트란 정도 되는 언어에서는 그쪽 뭐야 크랜 쪽에서 동작하는 뭐 패키지 컴파일할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Rtools가 그걸 지원하는 는 동작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러스트 코드를 컴파일하려면 근데 이제 Rtools에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 그러면은 컴파일된 애를 첨부해라 같은 형태로 밖에 못 하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제약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랑 논쟁들이 좀 있었고 그건 저는 계속 꽤 오랫동안 봐 왔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요 접근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게 쪼금 더 제가 지금 기여하기에 좋은 깔끔한 형태여 갖고 음. 예. 왜냐면 기존 개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OS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려고 들 때 생기는 힘듦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러스트는 어쨌든 그 언어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해 주거든요. 물론 어 과거에 비해 쉽다지 지금 이게 완전히 다 깔끔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언어가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과거에는 고려하지 못해서 우회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R이 지금 4.3 인가요? 4.0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러스트로 다시 작성했으면 윈도우 아. URTC 버전 같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어. 네. 종속성이 사라지는 유 거예요? 네. 음. UTF-8을 지원하기 위해서 윈도우 버전을 전부 다시 작성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시 작성하진 않았지. URTC로 컴파일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러스트로 다 다시 작성했으면 음. OS의 종속적인 코드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고 그러면 좀 그다음번 개선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이 정도 되는 코드 덩어리를 언제 다시 작성하고 앉아 있어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네. 너무 크다. 엄두가 안 날 수 그리고 있겠네. R이 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R이 스펙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펙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펙이랑 구현 두 가지로 구현하게 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스펙은 약간 뭐지? 과제로 보면 RFP 같은 거예요. 음. 이런 동작 얘라 이렇게 요구하면 이런 동작이 수행돼야 됨 같은 걸 써져 있는 애가 있어요. 문서
그런 게 써 있는 문서? 그런 문서. 근데 네. 그걸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네. 가지를 직접 작성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건 구현이에요. 음. 그러니깐 1 더하기 1을 R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모르겠고 1 더하기 1은 2 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건 스펙이고, 그러니까 더하기 음. 스펙이라는 개념이 되고, 더하기를 음. 어떻게 처리할 거니는 구현의 문제가 되거든요. 음. 근데 R은 제가 알기로는 스펙이 없어요. 그걸 없이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거 없이. 지금도 지금도 스펙 작업이라는 걸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계속 구현체의 개선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방향성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뭐 방향성 문제도 있고 그걸 정하기 위한 음. 코어 팀의 논의로만 진행돼 왔던 거예요. 어. 그러다 그게 보니깐 R의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언어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거버넌스가 고도화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예를 들어 아. 어 R 같은 경우는 구현체가 몇 개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지? GraalVM이라고 하는 자바 쪽에서 만들고 있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R 컴파일이 있고요. 그게 FastR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 몇 가지 R을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러스트로 R을 다시 짜는 것도 R의 구현체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펙과 그 스펙을 통과했다고 인증하기 위한 테스트 모두가 있어야지 구현체를 작성하기 수월해져요. 음. 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구현체랑 동작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스펙을 정확하게 준수했는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 구현체랑 같이 동작하는가로 구현해야 돼서 구현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파이썬은 구현 명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 명세가 아니지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대로 작성하는 여러 가지 파이썬 구현체가 있고, 그리고 어느 스펙의 몇 퍼센트를 달성했다 같은 식의 메트릭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생기는 호환성을 맞추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음. 아니 그리고 그게 있어야 여러 사람들이 기여하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뭘 논의돼 해야 될지를 아니까. 맞아요. 그러니깐 스펙이라는 게 소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 어떤 단어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야 네. 논의가 생산적이 되는데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그거 없이 만들어 왔다는 것도 신기하네. 아 음. 아니 뭐 그 정도로 고도화가 좀 덜 됐다는 아니고 그럴 리소스가 부족하다에 가깝긴 한 것 같아. 음. 그리고 그거는 쪼금 더 지금 방금 말한 스펙이랑 구현의 분리는 좀 더 개발자스러운 접근이긴 하거든요, 쪼금 더 최근에. 그러네. 개발자 문화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음. 덜 개발자스럽고 음. 그다음에 그거는 결국에는 더 엄밀하게 만들지만 일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 의사결정을 안 할 수도 있죠. 음. 아무튼 이것만 갖고 이렇게 시간 끌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빨리 두 가지 소식 더 있는데 그것만 소개를 해 볼게요. 네. 지금 링크 하나 더 공유했는데 이거는 NLP AI 하이픈 랩이라는 곳에서 고려대학교라고 지칭하고 있긴 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연구소인 것 같아요. 어 쿠름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네. 네. 이 언어 모델은 제가 알기론 라이센스가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예요. 어. 어 왜 라이센스 안 보이지? 제 기억에 라이센스가 써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라이센스가 왜 또 사용 가능하냐면 어 그 전에 공유했던 폴리글랏 코어라고 하는 모델을 추가로 학습한 모델이어서 음. 걔도 그 폴리글랏 코어 같은 경우도 오픈 소 아파치? 제 기억에는 이게 아파치였는데 그걸로 공개된 모델이고. 네. 근데 그게 어 상업적 용도로 가능한 라이센스는 아니었죠? 아니에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파치 사용할 수 라이센스니까. 있는. 네네네. 어. 그래서 그거를 추가 학습,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강화 학습을 한 모델이어서 지금 요 쿠룸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인 상태이기는 음. 합니다.
그래서 음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폴리글랏 코가 유일하게 한글 모델 중에 상업 이용이 가능한 모델이고, 그걸로 추가 학습한 모델이고, 그러면서 이런 접근이 다른 사람도 다들 많이 하나 봐요. 이런 강화 학습용 데이터셋을 GPT-4 All이랑 빅쿠나랑 돌리가 만든 지금 방금 말한 거가 다 다른 뭐지? 오픈 소스 언어 모델들? 예, 언어 모델인데, 그쪽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추가 학습을 위해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모델을 데이터셋을 사용했대요. 오. 네. 그래서 그 번역한 데이터셋은 오픈 소스로 같이 공개를 해 놨고, 아마도 사실은 여기서 추가로 돼야 될 거는 이 번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를 사람이 이제 검토해서 어 교정을 하는 단계가 좀 있어서, 그걸로 학습을 한다면 쪼금 더 좋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음. 이제 그런 과정이 될지, 그거를 꾹 쭉 진행해서 고도화해 주실지는 유 연구실 쪽에서 이제 해 줘야 될 일일 것 같고, 아마 학습 트레이닝 비용이나 데이터 수급 비용이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지금 이거는 언어 모델이었고, 데이터셋. 음 이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김희규 님께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공개 한국어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모아두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데이터셋을 공유를 해 주셨어요. 어 코알파카, 그다음에 쉐어GPT 번역, 코GPT 실습, 뭐 코쿼드 챗,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한국어로 공개되어 있었던 음. 것을 모아 한꺼번에 놓으셨구나. 쓸 수 있는 어. 상태로 수정해서 모아 두신 게 있고, 추가로 다른 오. 데이터셋들도 그걸 수정해서 넣기 위해서 리스트업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거는 해야겠는데 하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어떤 이분이 해 주셔서 먼저 공유를 해 음. 볼까 해서 하는 생각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 '데이터를 오픈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쵸. 왜냐하면 음. 이제 언어 모델 자체의 공개는 저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레벨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음. 이제 폴리글랏 코만 보더라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한국어 데이터셋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깐 그런 데이터셋이 그래서 그 고생을 공개되어야만.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번역을 하고 막 네. 맞아요, 펀더멘털 모델을 다시 오픈 소스로 재학습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근데 영어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영어에는 언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사이즈의 데이터셋, 오픈 소스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음.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언어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대 기업이 아니면 다 챗GPT를 그냥 응용하거나 갖다 쓰거나, 그거를 그냥 채팅에 붙이거나 자기 서비스 쪼끔 더 얹어 갖고 사업을 하거나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레퓨테이션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분명해졌으니까 좀 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아 다르니까. 그게 다 어쨌든 돈 문제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음. 어 돈이 수익이 나올 정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에 가깝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한다고 돈 벌어 네. 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오픈 그렇죠. 소스로 공개하는 건, 그러니까 영어 언어 모델이 상업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공개가 되는 이유는, 상업 이용만으로 제한하는 모델들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 예. 왜냐면, 좋네요. 예. 팔리니까. 그렇게 해도 팔리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케팅 수준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이용 모델조차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크지 않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 이번 네. 화는 박 박사가 기대에 맞지 않는 김 팀장의 "AI가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2 부입니다. 네.
평소엔 기대 안 했다는 것 같이 들리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김 팀장이 준비할 때 생기는 기대함과 기대하지 않음의 장르가 있기는 한데 그래요? 예예예. 오늘은 많은 시간 동안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하는 방송이고요. 지난 에피소드 제목이 네 "AI가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였고, 제가 인제 그 프로젝트 사례를 들면서 그죠? 쇼핑몰의 데이터 분석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를 들면서 '왜 데이터 분석가의 일을 AI가 지금 당장 대체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도 있어야 되고 분석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도메인 널리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사람한테는 있는데 당장 AI는 그런 걸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의사결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각각의 분석 방법에 어떤 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산업계에 어떤 특성들이 있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사람이 할 수 있지 AI가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사결정들은 사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중에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의사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되냐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분석 프로젝트의 목적성 자체를 다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분석 방향 전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예를 들었던 그 분석 프로젝트 사례에 이어서 음 인제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인제 쿠폰을 발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구매 금액이 가장 큰 사람 100 명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선물로 쿠폰을 보내주자. 네. 그러면 인제 그 사람들이 쿠폰을 받고 구매를 더 할 테니까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분석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이요. '애초에 구매 금액이 큰 사람한테 할인 쿠폰을 줄 필요가 있나? 이미 구매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구매 금액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쿠폰 받고 나면은 더 살 테니까. 이미 많이 사고 있는 사람 또 줘야 더 사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은 사람한테 주자 차라리 금액 적은 사람한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그러면 '구매 금액 적은 사람이 쿠폰 준다고 구매 더 하나? 원래 구매하는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으로 세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구매 금액이 적은 사람 중에서 쇼핑몰에 접속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장바구니에 많이 담기는 하지만 구매는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골라서 쿠폰을 보내주면 어떨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구매 욕구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쇼핑도 많이 하고 장바구니에 많이 담고 있으니까. 욕구는 많지만 어떤 사정으로 구매는 못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50% 할인 쿠폰 이런 걸 주면 '이 사람들은 구매를 촉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쿠폰을 발행할 때 발행 대상을 기준으로 정할 때 발행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구매 금액 큰 사람 준다. 두 번째 구매 금액 적은 사람 준다. 세 번째 구매 금액 적지만 자주 접속하고 장바구니 자주 담는 사람 준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단순히 금액 제일 많이 구매 1년 동안 구매 제일 많이 한 100명 찾아 가지고 주는 거 하지 말고 '프로젝트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쿠폰 발행 대상을 선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일단 실험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중에 일부를 샘플링하는 거죠. 일부를 샘플링 해 가지고 3 가지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각각 쿠폰을 발행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매 금액이 증대되는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중에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일단 찾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 3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선정하는 두 번째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인제 이런 제안이 되었을 때 인제 판단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 진행 방향 그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일단은 원래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멈추고 '쿠폰 발행 방법 비교하는 실험을 먼저 하자. 그다음에 결과 보고 나서 쿠폰 발행하는 작업 그다음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번에는 원한대로 구매 금액 큰 사람한테 쿠폰 주는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하자. 그러고 나서 다음 프로젝트에서 쿠폰 발행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려던 거 끝내고 그다음에 합시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판단의 기준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거는 이 중에 '어떤 것이 우리 조직에게 금전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결정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구매 증대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효과 떨어지는 쿠폰 발행 프로젝트라고 하면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일만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방법을 먼저 결정하는 실험을 한 다음에 진행하자. 이게 뭐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석가라면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원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가장 단순한 결정 방법이고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방향 전환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 조직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해 보자고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 우리 팀에 리더가 있는데 팀장님이 있는데 네 이미 오래전부터 구매 금액이 큰 사람을 뽑아 가지고 쿠폰 보내주는 일을 해 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쿠폰 발행 대상을 결정하는 실험을 해 가지고 그 방법 이전에 해 왔던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분석 결과를 얻어내고 그거를 보고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전에 리더가 해 오던 일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꼴이 되는 거죠. 리더의 허점을 제가 드러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와 리더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그걸 무릅쓰고 할 거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게 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가 하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리더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이 어떤 시기였냐면 인제 그 해마다 돌아오는 이제 평가 시즌인 거예요, 승진이 걸려 있는. 근데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동료가 인제 얼마 전에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갓 출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동료가 해 왔던 과거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이 사람이랑 계속 일할 거거든요, 내 동료랑. 동료의 관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사람 간의 역학관계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나는 일단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분석 결과 품질 좋은 것만을 놓고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문화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 방향을 아예 전환합시다. 이전에 하던 거 그만하고 원래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제시했을 때 이거를 건강한 것으로 받아주는 조직 문화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 방향을 바꿔 버리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기획력이 떨어진다. 애초부터 그런 기획을 했어야지. 이 사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조직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인제 기존의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이게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안한 거니까 이거를 반가워하는 조직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드러내면은 이제 와서 문제를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저를 무능하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전에 이 일을 해 오던 기존 담당자를 "왜 그렇게 해 왔냐."고 비난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도 고려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할지 말지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4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음. 금전적인 이익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조직 문화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4 가지 기준을 다 고루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고 나면 전 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야 돼요. 분명하게 분석가의 관점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이걸 납득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기술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 기술을 왜 이 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거, 이건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이 뭘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가 제공해 주고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다치지 않아야만 설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종합하자면 네 이런 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죠. 네 이런 판단을. 혹은 뭐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분석 대회 나가서 점수 얻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정무적 판단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조직이 건강하려면. 그리고 특히 인제 리더라면 이런 정무적 판단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 불편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전에 미드 빅뱅 이론의 셸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옆에서 드라마로 보면 재밌지만 그 사람 옆에 놓고 같이 일하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고 꺼려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맥락에 맞지 않는 말 혹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같이 일하기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설명해 주기도 힘들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로봇 같다. 기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분석가의 분석가로서의 입장 말고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AI가 사람의 분석가 일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단순히 기술적인 거 말고 그다음에 도메인 널리지 말고도 우리가 일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었습니다. 음. 박 박사 어떤 생각하셨나요? 정무적 판단을 언어 모델한테 맡겼을까부터 우선 의문이긴 하네요. 어 당연히 안 맡길 것 같은 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 가지 기준 중에 앞에 3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 저는 안 가고 싶은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음.
그 조직에서 내가 일하고 싶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 판단을 챗GPT한테 시킬까? 그렇게 재밌는 걸? 굳이 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 들으면서 느꼈던 포인트는. 음. 저에게 저의 우선 당장 이 방금 말한 문제의 상황에서 저에게 어 뭐지? 가장 지불을 많이 하는 고액 소비자 탑 100을 뽑아 줘."라고 하면 그 순간 전 물어볼 거예요. "왜 필요한데?" 쿠폰 보내려고. 쿠폰 그 사람들한테 쿠폰 보내는 게 우리한테 이익인 게 맞긴 한 거야? 그거 검토하고 판단했어? 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는데 그 판단이 결정나서 내려왔어? 부터가 잘못된 거지. 우선 음. 그 결정부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있고 싶지 않은 조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라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고액 소비자 그다음에 저액 소비자일 때 판단을 해볼 거냐.'라는 실험 구성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럼 기존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의 활동들 때문에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너는 지금 회사 돈 갖다가 너의 자존심이랑 취미 생활이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못 한다? 그러면은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것조차도 챗 GPT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아예 일을 할 역량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도의 맥락에서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것,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해야 하는가, 데이터에 기반한,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안전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다에 가깝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에 우리 방송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직관적으로 하는 것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앞에 다른 사례들이랑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몇 번 안 되는 자기가 만났던 소수의 무언가를 갖고 직관적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한다? 저는 그 판단을 어떻게 믿고 실행을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심지어 지금 이커머스 정도쯤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쯤 되면,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게 되면 어 아주 초기 스타트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객 소중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뭐 하나 실험 잘못해 갖고 고객 날리면 안 되고 이런 레벨의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한 결과물 그다음에 실험 결과물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추가 실행을 수행하고 같은 프로세스가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은 어 안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음. 네. 일단은 박 박사가 좋아하는 조직과 안 좋아하는 조직의 특성 얘기를 예. 들어봤고요. 네. 어 제 생각을 일단 근데 얘기해 보면 어. 돌아가서 근데 그런 판단을 GPT한테 물어본다고? 나는 전혀 그죠. 상상할 수가 어. 없는데. 우선 그런 뭐 정무적 판단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거는 당연히 AI한테 안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인제 박 박사의 어떤 의견인데, 그래 사람이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근데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조직의 진짜 주인 자본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을 기계가 비슷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략할 수 있으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많은 다른 문제죠. 지금 방금 말한 맥락이랑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언어 모델이 어 어 매출 증대 전략을 짜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매출 증대 전략을 짜는 것,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모두 사람이 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이 하는 걸 챗GPT한테 서포트 받아 하기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 아니라. 이건 예시고, 예시고 네. 네네. 그러니까 모델의 활용 측면을 놓고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정무적 판단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분석 역할은 사람이 할 거다라는 문제가 이런 주장이 네 기각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니깐요. 정부적 판단은 어쨌든 그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사라지고 모델한테 시키면 문제 자체가 안 생기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가고 있지 않아요? 이미 가고 있죠. 예.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가고 있다. 어 그래요? 저는 그거 갔으면 좋겠어서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럼 나도 없어지는데? 내가 왜 없어져? 나는 나도 사업 할 나 일이 없어지는데? 그래요? 음. 왜 아무튼 딴 얘기로 없어지지 가지 말고 네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제가 하려던 이야기의 요는 그런 음. 것까지도 사람한테 안 시키고 싶어 하는 자본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점점 기술적으로도 가능해 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 박사가 "나라면 그런 조직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조직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특히 조직이 클수록 또 오래된 조직일수록 대기업일수록 그냥 단순히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하면서 움직여지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해관계가 매우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의 핵심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정이 항상 채택되지는 않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조직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타트업은 잠깐 동안은 다를 수 있겠으나 스타트업도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생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이게 막 되게 막 딱딱하고 막 군대처럼 상명하복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어도 자율적인 분위기의 조직이어도 그런 의사결정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정치가 생겨요. 모든 게 다 합리성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거죠, 사람 사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 보자면 박 박사가 아까 이야기한 위에서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돈 많이 쓴 사람한테 쿠폰 주자. 그런 방법을 고안해 와"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 "왜 그런 사람들한테 쿠폰을 줘야 하냐."는 질문을 할 거라고 박 박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성 자체가 결여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왜 해야 되냐.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저는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어디에 어떤 모델 인제 대표님이 혹은 사장님이 보고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디서 뭐 한다던데 우리도 한번 해 보자. 머신러닝 한번 적용해 봐. 딥러닝 한번 적용해 보자." 혹은 뭐 "추천 모델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게 왜 필요하죠?" 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의뢰받아서 했던 경험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저도 이게 실제로는 가치가 크지 않고 결과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해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저는 인제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셔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방향성을 전환해 보는 걸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한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표자의 밑에 있는 직원들인 거죠. 그럼 그 직원들은 대표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일단은 해 주세요." 주어진 과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수행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프로젝트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래서 박 박사가 이야기한 그런 이상적인 조직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애초에 정무적인 판단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모델을 활용했을 때 효과성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일은 결국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데이터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만을 모델했다 그러면 그거 잘했다고 박수 쳐 주지 않는 곳들이 많을 거거든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챗GPT는 하란 대로 잘하는 애고. 그니까.
정무적 판단이 반대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은 할 여지가 있을 때나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조직인 거고. 박 박사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거칠 고민 필요가 안 없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고민 안 하고 사람들이 어. 정말 무지성으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챗GPT가 있으면 더 무지성으로 하기 수월해지죠. 왜냐면 그 일이 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가 있으면 그걸 더 빨리 수행할 수 있어. 그러면 빨리빨리 그냥 하겠지. 훨씬 그게 더 싸니까 비용이. 수행 비용이 싸 버리면 그거를 논의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될 거예요. 잠깐 지금 김 저는 지금 제 주장을 박 박사가 그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 논리를 일부러 편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얘기는 뭐였냐면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음.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죠? 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금전적인 이익도 갖고 음.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평화도 유지를 하고 음. 이걸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전적인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조직 문화에도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그 일을 사람이 해야 논리에서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맞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챗GPT한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게 가능할 법해서 판단해야만 해요. 근데 지금 말하신 부분의 모든 조직의 대부분은 그런 판단조차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이란 소리잖아요. 아니 저는 뭐하러 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상명하복만 하면 되는 조직이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 했던 그러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게 더 시킨 일 마찬가지예요. 예. 하고 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예 그러면 박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챗GPT한테만 모든 일을 넘겨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제 말하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그 네네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왜 발생하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왜 판단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 돈을 적게 쓰는 사람한테 쿠폰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거를 위에 얘기해서 "이걸로 하면 어때요?"라고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안을 하는 비용이 그걸 검토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감이 가시나요? 네. 네. 그러니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타겟을 결정하는 분석 행위를 수행해. 음. 근데 그걸 수행하기 전에 내가 판단을 해 보니 '적은 사람이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비싼 더 사람이랑 좋은 방법이니까. 예. 근데 그거를 실제로 A/B 테스트를 수행하든지 혹은 어 비싼 사람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이나를 대상을 갖고 오는 행위를 하든지 뒤에 분석이라는 행위의 비용이 내가 위에다가 "이거 적은 사람으로 해 보면 어때요?"라는 제안을 하는 거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라고요. 네. 그죠? 그건 맞아요? 그거는 공감하시나요? 논리를 계속 전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끊으면 딴 얘기로 갈 것 같아서. 아. 좋아요. 음. 근데 챗GPT한테 도움을 받으면 방금 말한 분석 비용이 굉장히 싸져요.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그 제안을 뭐하러 해. 그냥 분석 빨리 주는 게 빠르지. 그러니깐 더 무지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상황은 제가 아까 전에 상황을 그 맥락을 이야기했는데 예. 음 아니 분석만이 그러니까 예. 목적이면 그러니까 회사 조직만의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음. 금전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크게 음. 어렵지 않다고요. 그 제일 쉬운 그니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챗GPT랑만 해도 돼요. 그런 그니까 분석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조직은. 그런데 방금 김 음. 팀장이 얘기했던 당신께서 겪었던 모든 조직들은 제가 말한 "좋은 조직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다가 얘기하기 힘들거나 얘기한다고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에게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방금 말한 3 가지는 내가 정부적 판단할 필요가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부적 판단 음 왜 하지? 역할 권한도 없고 내가 제안하면 분위기도 해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게 회사의 비용이 이익을 그때 하는 건지 알 방법도 별로 없는데 내가 그걸 그 판단을 왜 해? 생각해서 제안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내가 그니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음. 떠올랐는데 음. 떠올랐으니까 이걸 바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걸 제안해도 될까 말까를 주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그걸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겠죠. 네. 그죠? 예. 그러면 그 조직 문화를 바탕에 놓고 판단을 잘했을 때 조직에서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겠죠. 근데 요 판단을 사람이 아닌 모델이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람은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자기한테 절여져 있을 테니까. 아니, 아니. 조직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같은 조직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달라지기도 하고 팀이 바뀌기도 하고 주어지는 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팀 내에는 리더가 바뀌기도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정도나 방향성이나 제안의 정도를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제안이 언제는 좋은 게 되고 언제는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이걸 판단할 때 봐야 되는 맥락들 이거를 AI가 고려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 멘트는 반대로 제가 김 팀장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음. AI나 언어 모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를 억지로 끌고 온 것처럼 느껴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상황은 사람이 그 순간순간을 고민하면서 살거나 그 고민을 항상 새롭게 프레시하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적응한 채로 살고 있거나 자기가 관성대로 한 걸 수행한 다음에 피드백 받은 걸로 수정해 나가거나 하겠지. 그러니까 그 그건 사람마다 판단들을 매번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박 박사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할까 말까를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얘기하고 싶지만 접기도 하고 혹은 '아 이번엔 설득해야겠다.' 설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전에는 내가 한번 설득해 봤는데 실패했어.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어.'라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겠어요? 맥락을 계속 보면서 일을 하지. 아이 근데 그건 만약에 박 맞는데 박사가 네. 말한 대로 생각 안 하고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한다면 네. 별로 우리는 그게 썩 뭐랄까요? 일을 하기에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하기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는 판단 안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빅뱅 이론의 셸든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반대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채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쉘드는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게 맥락에 따라 네.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그러니깐요. 어디에서는 사회생활 잘하는 건데 어떤 맥락에서는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제안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봐봐요. 들지 말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말고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 보자면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계속 고민하는 사람도 없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중간에 있을 겁니다. 양극단의 사람은 소수일 거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결정들을 사람이 안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고민은 음. 어 그러니까 소위 눈치라는 걸 이제 챗GPT가 가질 수 있냐, 언어 모델이 대신해 줄 수 있냐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눈치. 예. 네. 근데 전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 저는 어떤 지금 조직이 예. 옳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빗대어 봤을 때 지금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고민들 그중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것들은 혹은 뭐 도메인 널리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모델한테 데이터를 많이 준다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근데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니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일부러 챗GPT가 못할 법한 걸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만든 다음에 "이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 방송에서는 챗GPT가 잘하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지지난 방송에서는 당장 네. 챗GPT가 대체해서 해도 문제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 예. 대체한다. 그다음에 두 음. 번째에서는 대체 못한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대체하지 못한다지 직업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체하는 것과 직업을 대체하는 게 달라요? 그럼요. 지금 어떻게 다른 "데이터 거죠? 분석가를 대체한다."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무적 판단은 인간이 하는 거지 직업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데이터 분석가의 직업에서 정무적 판단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데요? 그게 아까 그 기가 막히게 근황 때 얘기했지만 스펙이랑 구현의 분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한테. 사람의 일에서는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상사가 없이 혼자 일한다면 당연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1인 회사다. 물론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랑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가 일을 어떻게 정무적 판단과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관계로서 만들어진 나의 레pu테이션과 사람과의 라포를 형성한 무언가, 그러니까 나랑 친밀감을 형성하기라는 단계의 일이 있고 그걸로 연결되는 직업적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나랑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서 만들어진 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다음번에 말하는 뭐 호감이라든지 불호라든지가 가능할 텐데 지금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호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챗GPT가 못해 같이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일에 그게 붙어 있다니까요. 데이터 분석가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이런 판단들이 결정들이 연결되어 있고 방금 그 그렇기 얘기예요. 때문에 데이터 그렇기 분석가를 대체하지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거지. 박 박사의 그 주장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터 분석가의 한정에서 이걸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일반을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로 넘어갔잖아요, 이야기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 말이에요. 박사가 "주요 논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아 요거는 분석가의 일이고 요거는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 중에서 제가 힘들어하고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음. AI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하다 보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판단을 잘 하느냐가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신뢰받는 분석가로서 조직 내에서 계속 일을 할 거냐에 분명히 관련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음.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면 쪼끔 더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갈까? 이런 얘기를 뒤에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일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왜 완전히 AI한테 맡길 수는 없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지금 AI한테 없는 게 이런 거죠.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분석 노하우 그다음에 도메인 널리지 비즈니스 감각 정무적인 판단 능력 그다음에 또 설득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지금 당장 AI한테는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인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듯이 그냥 기술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당장도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 질 거고 그 외에 다른 역량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몇 개 그려 놓고 "요거 중첩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코딩 능력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수학 이거는 뭐
뭐 모델링을 하는 거, 뭐 통계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얘기되는 게 도메인 널리지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항상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하다를 항상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뽑게 됩니다. 왜냐면 분석가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한 코딩이나 수학 능력은 점차 덜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모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덜 중요해질 거고, 상대적으로 AI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도메인 널리지나 데이터 리터러시나 분석 노하우나 이런 것들, 이런 역량이 있으면 앞으로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거다.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익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기가 어렵죠.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들었던 프로젝트 예시에서 기술적으로는 그냥 뭐 파이썬의 판다스나 R에는 디플라이알이나 뭐 이 정도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뭐 쪼끔 더 해 봐야 클러스터링 정도? 그런 정도만 익히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함수 사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익혀서 쓸 수 있죠. 지금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석 기술이 아니고 이런 기술을 언제 어떤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응용해서 써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직접 자기가 분석 프로젝트를 해 보기 전까지는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익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뭐 데이터 분석가 면접에 들어가 봤던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관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 업무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해결을 했다. 네, 이런 경험이 인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음. 이런 건 인제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뭔가를 설명할 때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뭐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일하지 않거든요. 그냥 스며들어 있는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초보자한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갖춰라."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는 조언들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자기는 몰라요. 그냥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아니 오른쪽으로 차면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잖아요."라고 이야기할 뿐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공을 잘 차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별도의 뭐 코치진이나 이런 교육 훈련에 특화된 사람들이 그래서 인제 따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인제 이런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나 도메인 널리지나 분석 노하우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까지 AI가 다 갖춰 가지고 분석가를 대체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없어져도 되는, 분석 업무에서 사람이 없어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는데 갖춰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가능하려면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데이터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회의 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뭘 어떻게 번복하고 바꿔 나갔는지, 그다음에 작성한 코드, 그다음에 분석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마도 분석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고민들, 이런 것까지 만약에 DB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되어야 하겠죠. 기록하려고 누가 애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런 게 다 DB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요게 인제 갖춰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 문화와 관련된 정보들도 다 DB화 되어야 하겠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조직 구성원 간에 주고받은 뭐 채팅 대화 기록이라든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좀 더 예민한 정보들 예를 들면 인사곡과 관련된 것들 혹은 평판과 관련된 것들 혹은 인사 이동 스케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까지 다 DB화되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도메인 관련된 정보들 뭐 관련 산업계의 동향이라든가 혹은 외부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DB화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 기술 관련된 것들 뭐 새로운 분석 기술이 뭐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술이 쓰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B화된다라고 하면 이 전제가 갖춰진다면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개발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거대 모델을 뭐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의사결정까지도 전부 다 AI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웬만한 사람보다도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만약에 DB화되어 있고 그게 모델에 탑재되어 있다면. 왜냐면 인제 뭐 사람이 조직 문화를 생각하고 정무적인 판단까지 한다고 해 봐야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주변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모델이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건지도 잘 판단을 할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뭐 모델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데이터화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토 GPT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I가 스스로 하위 목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설정한 하위 목표를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모델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최종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모델한테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예 프로젝트를 뒤집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까지도 모델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람이 결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진행하도록 중간중간 멈추도록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혹은 조직에게 이게 해가 되는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모듈로 붙여 놓고 나서 어떤 모델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얘를 한번 거치는 거죠. 지금도 왜 GPT가 그 부도덕적인 도덕적이지 않은 발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듈들을 추가하는 식의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시도를 여기서 한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화된다. 두 번째로 모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듈이 추가된다. 이렇게까지 온다면 그러면 지금이 하는 진짜로 'AI가 사람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 박사 얘기 먼저 마무리 멘트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벌써 두 편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좀 더 버라이어티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갖춰 줘야 될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상상해 보면 '언어 모델이 컨텍스트를 크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의 개발 속도로는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큰 컨텍스트를 가지게 되도록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음. 대기업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인하우스 툴을 위한 언어 모델이 '멀지 않은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우선 1 번인 거는 같고 그게 뭐 컨텍스트가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기억 장치 같은 걸로 우회할 방법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 '초보적인 수준으로는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그것 덕분에 사람들이 '어 나 쟤랑 얘기 안 해도 되네.' 같은 상황이 얼마나 올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일을 끝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게 어 뭐라 그래야 돼? 효율 좋다는 표현이 애매한 것 같아. 그 실적을 잘 낸다고 표현할게요. 실적을 더 많이 내는 게 너무 명확관화해지는 순간 전환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큰 기업일수록 잘 드러날까 싶은 걱정은 걱정? 회의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조직일 때는 오히려 빠르게 적용하는 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는 잘 모르겠고 아마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게 되는 한계라는 건 결국에는 얘가 제로샷 러닝 어떤 특정 도메인 기술에 특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채로 아무런 추가 설정 없이 그대로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로 치환되는데 지금 다른 언어 모델들의 발전 단계로 봐서는 벌써 그런 개별 도메인 전문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성능이 낮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들도 많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 갖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미래적 예측이 사실 여러 가지 레이어의 카테고리의 기술들이나 변화들을 순서에 맞춰 예측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될 텐데 그런 데 전제의 있어서는 전제의 전제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깐 음. 생각한 거보다 이게 빨리 수행되고 사람들이 이건 채택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채택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기술과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몇 가지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상상해 봤을 때는 대기업의 변화 아까 말했던 5 년에서 10년 사이의 변화에서는 지금의 형태에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내부에 도입되어 있는 도구가 있는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이지 않을까 1 번. 그리고 스타트업에는 5 년과 10년 사이에서라면 굉장히 작은 조직이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거나 그런 회사가 나타나서 라이징 스타로 눈에 띄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혹은 없거나 다른 문제가 겪어지고 있는 곳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적극적으로 언어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했던 고민은 그거였죠. 'AI가 데이터 분석가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없어도 될 정도로.' 네.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던 그런 생각들이었고요. 그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그러기 어려운 역량이 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지난화에서 봤듯이 뭐 코딩이나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거나 표나 그래프 이런 걸 만들고 뭐 모델링을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그런 건 가능한데 당장 어려운 역량들도 있는 거죠,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인제 데이터화되지 않은 혹은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맥락적인 지식들이 있는 거죠. 뭐 도메인 널리지, 데이터 리터러시, 비즈니스 감각,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기록하고 DB에 넣어 주기가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뭐 각오는 있고 갈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있겠으나 당장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런 기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는 5년 10년 내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하는데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 경험에서는 그 우리가 이 AI, 챗GPT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광하는 사람들만 열광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통계 조사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혹은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챗GPT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써본 경험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 제가 체감하는 거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낮다는 생각을 하고 또 조직에 따라서는 전체 조직에 써본 사람이 한두 명도 없는 곳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듯이 상시로 쓰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유료 구독자인 사람은 점점 정말 거기서도 훨씬 더 드물고요. 네 그래서 또 때로는 아예 그냥 그 조직에서 쓰지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내는 곳들도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감이 크다는 생각을 쪼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게 있어도 일부러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부러 안 쓰려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옳다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비효율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효율로 안 가려고 온갖 기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하기 어려운 것이고 주변에 효율적이지 않은 이상한 의사결정들이 뭐 상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아예 사회가 거꾸로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어떤 생명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게 무조건 금전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합리성이 부의 축적, 조직의 이익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금전적인 이익에 반하더라도 부의 축적에 반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 글로 가지 말자.'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회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자체가 크게는 안 바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요즘엔 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챗GPT 처음 써 보고 '아 끝났네. 이제 기본소득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확장되어 나갔었는데 뭐 그 이후로 지금 한 6 개월 정도 좀 사회 변화 반응들을 좀 지켜봤을 때 제가 하게 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음. 근데 뭐 이것도 음. 저의 상상의 나래일 뿐이고 뭐 아직 이게 도입된 지 뭐 6 개월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이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위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앞에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보는 기술이라서 박 박사가 이야기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저는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의 전망을 하는 것뿐이니까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재미있는 변화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변화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저런 논의를 해 봤는데 아마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네 아마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가 혹시 놓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방송에서 말씀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마쳐 주세요. 제가 하는 거군요. 네네. 데이터 올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